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해블럭 앨리스는 그의 책 생명의 춤에서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는 말하죠. 삶이란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춤처럼 고유의 리듬과 형식을 갖추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예술이라고요. 오늘 이 놀라운 관점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끊임없이 약간씩 변하는 움직이면서도 전체의 형태에 항상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춤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한 문장으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춤이라는 건 매 순간, 매 동작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다른 움직임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일관된 작품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우리 삶과 같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강물은 쉴 새 없이 흘러가며 변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강을 어제와 똑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수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속에서도 나라는 하나의 전체성은 변함없이 유지되죠. 이 끊임없는 변화와 불변하는 통일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말하는 생명의 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춤이란 건 다수의 다양성과 하나의 안정성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수많은 경험, 다양한 감정,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다수의 다양성이죠.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어내는 존재는 결국 나라는 단 하나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안정성입니다. 수많은 동작들이 모여서 하나의 춤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이 무수한 변화들 속에서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절묘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예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삶을 예술로 본다는 이 관점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인류의 아주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의 먼 조상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인류는 이 우주를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를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로 생각했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어리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섬세한 형태를 깎아내듯이 신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세상을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라는 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의도와 미학을 담아서 정성껏 빚어내는 말 그대로 예술 그 자체였던 거죠. 이러한 생각은 사실 전 세계의 오래된 창조 신화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화에서는 신이 흙으로 새생을 빚어내는 도공으로 그려지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거대한 배틀로 우주라는 아름다운 직무를 짜는 장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빛과 어둠, 하늘과 땅처럼 커다란 틀을 먼저 잡고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존재인 인간을 마지막 날에 빚어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예술가의 작업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창조주는 단순한 설계자나 기술자가 아니라 장엄하고 위험 있는 예술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하나의 유기적인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점차 세상을 엄격한 법칙의 공간으로 보는 시선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죠. 바로 인간이 기하학과 수학, 즉 측량의 힘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의 부드러운 곡선들은 점차 자로잰 듯한 딱딱한 직선으로 재단되기 시작했어요. 예술가의 자유로운 붓터치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자와 컴퍼스로 그어진 엄격한 법칙과 계명들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술가의 캔버스가 아니라 차가운 설계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술로서의 세계관이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다면 혹시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던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한번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문명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 로열티 제도로 말이죠. 우리가 살펴볼 이 리프섬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아주 특별한 기록 덕분에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 헤드필드 부인이라는 분의 기록인데요. 이분은 선교사의 아내로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이론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분석하려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눈으로 본 그들의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했죠.
덕분에 우리는 꾸밈없이 순수한 그들의 삶의 기술을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의 기록을 보면 리프 사람들은 참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사회는 나눔과 존중이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다고 할까요? 이웃이 굶주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깊었죠. 심지어 말을 아름답게 구사하는 것조차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 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사회 전체에 깔려 있어서 문을 잠가야 할 필요조차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리프 문화에서는요, 놀랍게도 남성이 장식적인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자신의 아름답게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은 머리를 짧게 자른 유용한 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식사 예절만 봐도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한 환대였고 허겁지겁 먹거나 음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혼자 먹는 건 큰 무례함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걷는 법을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수영을 익혔고 푸른 바다는 그들 모두를 위한 공공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마도 공동체의 태도일 거예요. 교회 안에 나병 환자가 있어도 아무도 그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곁에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깊은 배려와 연민 그리고 우아함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마 이들의 삶의 예술이 가장 극적으로 또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위 문명화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첫째, 전쟁을 하려면 며칠 전에 반드시 상대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비겁한 기습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둘째, 여성과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비전투원이었습니다. 셋째, 전투 중에 사상자가 몇 명만 나와도 싸움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살상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지였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전쟁이 끝나면 이긴 쪽이 진 쪽에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정말 전쟁마저도 하나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놀라운 모습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은 섬이라는 소우주를 들여다봤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거대하고 오래된 문명, 즉 대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삶의 기술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바로 지금 이곳에 천상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전통 중국 문화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뒤에 가는 막연한 천국을 그리는 대신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현실 세계를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 땅을 천국처럼 조화로운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외부인들이 보기에 중국인의 삶은 마치 들리지 않는 음악에 맞춰서 다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해요. 서예가가 붓을 놀리는 손끝의 움직임에서부터 거리를 걷는 평범한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조화로운 리듬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이 거대한 통일감은 때로는 보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였다고 하죠. 마치 의례라는 거대한 악보를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연주하는 한편의 장대한 교향곡 같았다고나 할까요? 중국 문명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놀이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놀이라는 건 그냥 어린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활동을 어떤 아름다운 형식 안에서 즐기려는 아주 고차원적인 미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약이죠. 화약이라는 그 엄청난 발명품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의례나 정치마저도 잘 짜인 규칙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장엄한 놀이 혹은 연극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술적이고 섬세한 기질을 가진 문명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이 위대한 균형에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 넘치는 예술적 충동이 자칫 잘못하면 문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거대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적이 보이는 만리장성이 외부의 적을 막는 물리적인 벽이었다면 그들 내면에는 유교의 엄격한 도덕과 형식적인 의례, 그리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강력한 사회 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방어벽이 있었던 거죠. 이 아슬아슬하지만 절묘한 균형이야말로 중국 문명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남태평양의 작은 섬 리프와 거대한 대륙의 문명 중국, 이 두 곳을 여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문화잖아요. 그럼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공통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리프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삶의 방식과 중국인들의 정교하게 짜인 삶의 방식, 이 둘은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강물의 모습과 같아요. 어떤 강은 자연 그대로 구불구불 자유롭게 흘러가고 또 어떤 강은 인간이 만든 반듯한 수로를 따라 흐르죠. 하지만 그 두 곳에 흐르는 건 결국 똑같은 생명의 물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가려는 그 열망만큼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흐르는 보편적인 강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예술은 물감이나 돌, 소리처럼 우리 외부의 재료를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삶이라는 예술은 달라요. 이 예술의 재료는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 관계, 감정, 시간, 즉 삶 그 자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술이야말로 그 어떤 예술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또 가장 완전한 궁극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삶은 춤이고 삶은 예술이다.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관점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삶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 우리가 쓰는 글, 우리가 믿는 종교,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는 도덕은 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도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탐구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아주 객관적인 사실들의 집합을 떠올리고 또 생각하는 건 엄격한 논리의 과정이라고 여기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과학과 사유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사실에 대한 냉정한 탐구가 아니라 창조적인 예술가의 뜨거운 충동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엄격해 보이는 과학적 탐구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력은 단순한 사실 찾기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충동이라는 거죠. 마치 실험실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과학자가 사실은 시인이 최고의 단어를 고르듯 어떤 미학적인 감각에 이끌리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자, 이 조금은 대담하게 들리는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을 어떤 정적인 지식 창고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과학을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가는 행위, 즉 과정으로 보는 순간 과학과 예술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술가가 텅 빈 캔버스 위에 새로운 영상을 창조하듯이 과학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과 이미 알려진 기지의 영역, 그 경계에서 새로운 이해를 빚어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숨겨진 걸 발견하는 걸 넘어서서요, 새로운 관점과 개념을 발명하는 지극히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학적인 희열,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의 기쁨이 지적 탐구의 그냥 부산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죠. 우주의 법칙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패턴의 아름다움, 혹은 수학 공식의 그 간결함과 우아함에 대한 감탄, 바로 이런 것들이 위대한 사상가들을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원전 6세기의 한 인물, 피타고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종종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과학자라기보다는 예술가의 그것에 훨씬 더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에게 지식을 추구하는 건 조화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감상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의 길이가 단순한 정수비가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정말 온몸에 전류를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발견을 우주 전체로 확장시켰죠. 마치 음악가가 우주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듯이 그는 수의 관계 속에서 행성의 움직임과 우주의 질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과학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그 주된 도구는 아마 여러분을 조금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허구의 사용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사용한다니? 이 역설적인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자 한스 파잉헤거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허구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탐구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파잉거가 평생에 걸쳐서 해결하고자 했던 중심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결과는 현실과 딱 들어맞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사고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허구가 실수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도구예요. 한번 지도를 떠올려 볼까요? 지도에 그려진 위도와 경도선, 실제 지구상에 그런 선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선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허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너무나도 유용한 생각의 도구죠. 파잉거는 이 허구를 도그마나 가설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도그마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죠. 가설은 언젠가 검증을 통해서 진짜 진실이 되기를 기다리고요. 하지만 허구는 스스로가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유용성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허구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나를 사실인 것처럼 사용하면 너는 아주 유용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유용한 허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이 물체를 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건 그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뒤따르는 연속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힘은 그 관계에 우리가 붙여준 이름, 즉 편리한 허구인 거죠.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 묶음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걸 단단한 구슬처럼 상상함으로써 물질 세계를 훨씬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죠. 이런 허구들은 복잡한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정신적인 비계, 즉 발판 같은 셈입니다. 이 책은 생각하는 것을 걷는 행위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건 사실 끊임없이 넘어지려는 걸 제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죠. 사유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허구라는 의도적인 오류, 즉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나아가면서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우리를 사유의 방법에서 사유의 근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나 정교한 정신적인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창조적인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연결을 시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적인 욕구, 즉 사랑과 지적 탐구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색하는 거죠. 이 분장은 호기심과 사랑하려는 충동이 사실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존재와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모두 나 자신을 넘어서 외부 세계와 하나가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소유하려는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쳐다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 깊은 것을 탐험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과학자는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서 그 작동 원리를 드러내고자 하죠. 둘 다 대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대상을 모두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강렬한 갈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이 생각에 대한 완벽한 예시로 어두컴컴한 동굴 입구에 서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그려줍니다. 레오나르도가 그 순간 느꼈던 강정은 과학적인 호기심과 깊고 강렬한 욕망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을지 발견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실 수집가의 초연한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신비와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예술가이자 탐구자의 뜨거운 열정, 바로 지식과 사랑의 공통된 뿌리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러한 예술가적인 충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삶과 업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들, 이들 각각에게서 우리는 창의성, 직관, 그리고 엄격한 방법론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로 어우러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의 과학이 실을 그들의 예술가적인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알게 되죠. 접근 방식은 서로 좀 달랐지만 사촌관계였던 골턴과 다윈은 둘 다 자신의 작업을 힘든 과제가 아니라 창의적인 탐험, 일종의 놀이처럼 여겼습니다. 골턴은 통계학이나 우생학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측정 방법을 고안해냈고요. 다윈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한 명의 시인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엮어내 자연 선택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론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무한한 즐거움을 느꼈다. 이 단순한 문구 하나가 다윈의 작업 방식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에게 과학적인 발견은 지루한 노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짜릿한 전율과 무한한 재미의 원천이었던 거죠. 마치 아이가 우주라는 거대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순수한 즐거움. 그것이 바로 다윈이 가진 창조적 놀이의 본질이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정말 불타는 듯한 지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걸 화산의 열기에 비유하는데요. 그는 이 뜨거운 열정을 극도의 끈기와 자기 훈련으로 제어해서 맑고 집중된 발견의 빛으로 바꿔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었고 바로 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결합이 그를 전자기학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거죠. 케플러에게서는 과학 분야 최고의 예술가가 갖춰야 할 두 가지 필수적인 자질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담한 상상력과 세심한 장인정신이죠. 그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당시로서는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상상을 할 만큼 대담했고요. 동시에 그 상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똑같은 계산을 수십 번씩 반복하는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죠. 그는 모든 위대한 과학적 성취는 순수한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시작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직관이란 건 사물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예술가적인 감각 같은 거예요. 아마 그가 상대성 이론을 처음 떠올렸을 때 그건 논리적인 계산의 결과라기보다는 거대한 우주적 조화를 한 편의 음악처럼 느낀 결과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궁극적인 예술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술가와 과학자는 그 혼돈에 자신만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잡한 현실을 자신만의 언어, 즉 방정식이나 시 또는 그림으로 단순화하고 재구성해서 자신만의 개인적인 우주를 창조해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단순한 문제 해결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춤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 내면의 예술가가 추고 있는 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행위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이 책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단순히 컴퓨터처럼 정보를 착착 처리하는 그런 기계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시인이 시를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주 깊은 차원의 창조적인 예술 행위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이라는 예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번뜩이는 통찰들. 과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적인 진실이라는 게 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그저 발견하는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그 위대한 발견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유용한 거짓말, 다시 말해 아주 잘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 위에 세워진 거라면 어떨까요? 이 생각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관점이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해 나갈 생각의 새로운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이 의식적인 허구라는 개념 처음 들으면 좀 놀랍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만들어갈 때 사용하는 몇 가지 숨겨진 도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여정에서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한스 파잉저입니다. 이분은요, 평생에 걸쳐서 아주 기묘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에 매달렸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명백히 거짓인 줄 아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아주 유용한, 심지어는 진실에 가까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위대한 책, 마치 인 것처럼의 철학이 시작된 지점이죠. 파이핑거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생각의 도구들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가설이에요. 가설은 뭐냐면 아마 이게 사실일 거야 혹은 어쩌면 이게 진실일지도 몰라 하고 잠정적으로 내놓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주 엄격한 시험과 검증을 통과해서 사실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반박당해서 폐기되거나 둘 중 하나죠. 예를 들어 다윈이 처음 진화론을 제안했을 때 그건 수많은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아주 강력한 가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계속 검증되어 갔던 거죠. 두 번째의 도구는 가설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도그마입니다. 도그마는 이렇게 선언해요. 이것은 반드시 무조건 사실이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나 의심, 검증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도그마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하는 대상인 거죠. 과학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틀렸으면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그런 유연한 과정이라면 도그마는 아주 단단하게 굳어서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파잉거 철학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바로 허구, 영어로는 픽션이죠. 이 허구라는 건 가설과도 다르고 도그마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허구의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건 사실이 아니야. 심지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는 걸 아예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불가능한 줄 알면서 왜 그런 개념을 굳이 만들어서 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파이잉거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현실을 이해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정말 엄청나게 유용하고 생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놓는 징검다리 혹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잠시 세워두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생각의 도구가 한눈에 들어오죠. 가설은 검증을 기다리는 잠정적인 진실입니다. 도그마는 의심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을 강요하죠. 하지만 허구는 이 둘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진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아주 실용적인 결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파이닝거가 발견한 인류 지성의 숨겨진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구라는 개념이 그냥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과학의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뉴턴 물리학의 핵심 개념인 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힘이 어떤 독립적인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관찰하는 건 오직 물체들 사이의 관계나 운동의 변화뿐이에요. 힘이라는 건 그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가 밀고 당기는 것처럼 상상에는 아주 유용한 언어적 허구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원자가 있습니다.
초기의 화학자들은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당구공 같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 모델을 사용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원자가 대부분 텅 빈 공간이고 그 안이 더 작은 입자들로 쪼개진다는 걸 잘 알죠. 하지만 그 단단한 공이라는 명백히 틀린 허구적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학문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 공간이나 물자체 같은 철학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글자 그대로의 진실은 아니었지만 인류의 이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발판, 다시 말해 하나의 위대한 예술적 창조물이었던 셈입니다. 파인거의 이 아름다운 문장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말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들은 실제 가치를 대표하는 약속된 기호, 그러니까 지폐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인류의 지성을 한 단계 도약시킨 그런 위대한 생각들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재창조하는 한편의 시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생각의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정교한 허구와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도록 이끄는 걸까요? 그 창조의 근원적인 동력은 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생각의 어떻게에서 왜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걸까요? 지식과 예술을 향한 인류의 이 끝없는 탐구를 추동하는 저 깊은 곳의 심리적인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이 책은 바로 그 근원을 파고듭니다. 네덜란드의 작가 물타툴리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지식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감정이 결국은 같은 뿌리, 같은 토양에서 자라난다는 이야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와 가장 고상해 보이는 지적인 추구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승화입니다. 프로이트 같은 사상가들이 깊이 탐구했던 개념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아주 강력한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떤 이유로든 직접적인 분출구를 찾지 못하면 그 흐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댐으로 막아서 수로를 만들고 그 물의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요. 우리의 본능적인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서 지적인 호기심이나 과학적인 탐구, 예술적인 창조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고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위대한 발견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그 불꽃은 바로 이 변형되고 승화된 에너지에서 타오른다는 게 이 책의 통찰입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 과학자가 실험하는 연구실, 철학자가 글을 쓰는 서재, 이 공간들은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창조의 엔진, 그 연료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그 깊은 충동은요, 모두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서로 다른 물줄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추상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유용한 허구라는 생각의 도구와 승화된 에너지라는 창조의 엔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삶과 정신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날도 다빈치. 우리는 보통 그를 위대한 화가로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그는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해부학자였습니다. 그의 이 고백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볼까요? 그는 미지의 어두운 동굴 앞에서 그냥 지적인 호기심만 느낀 게 아니에요. 그는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이건 냉철한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죠. 미지의 세계 앞에서 온몸으로 전율하고 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예술가의 영혼입니다. 그의 과학적인 탐구는 바로 이런 예술가적인 감수성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진화론으로 세상을 바꾼 찰스 다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의 그 위대한 작업은 어떤 딱딱한 의무감이나 사명감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난초가 어떻게 수분을 하는지 연구하고 식물의 움직임을 몇 날 며칠이고 관찰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자연의 복잡한 신비를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은 마치 체스 고수가 아름다운 게임의 묘수를 찾아낼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미학적인 희열을 주는 놀이였다는 거죠. 그의 연구는 단순히 냉정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는 예술가의 희열이 남긴 작품이었던 겁니다.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 이 사람은 예술가로서의 과학자라는 개념의 완벽한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그는 행성이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도그마를 과감하게 깨부순 대담한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새로운 타원 궤도라는 허구가 실제 관측 데이터와 딱 들어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기도 없던 그 시절에 화성의 궤도를 무려 70권이나 반복해서 계산할 정도로 집요하고 꼼꼼한 과학자였죠. 이처럼 기존의 낡은 틀을 부수는 야성적인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증명해내고야만은 집요한 장인정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과학이라는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아인슈타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그런 무게를 가집니다.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가우스보다 위대한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왜일까요? 우주의 물리법칙을 탐구하는 그에게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른 심연을 파고든 소설이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걸까요?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은 절대로 논리적인 계산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발견이 데이터 분석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도약에서 시작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 그는 아주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죠. 특히 정해진 악보를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즉흥 연주를 할 때 창조적인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조화와 패턴을 찾아내는 행기였고, 사실 이건 이론 물리학자의 작업과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인용한 그의 결정적인 말에 따르면요, 과학자가 하는 일이란 본질적으로 예술가가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현실 세계를 자신만의 단순하고 아름다운 그림, 즉 이론이나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해서 그 세계를 정신적으로 극복하려는 깊은 충동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책과 함께한 여정의 결론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과학은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즉 유용한 허구를 창조하고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서 그 허구를 아름다운 이론으로 빚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예술활동이라는 거죠. 결국 위대한 과학은 세상을 향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미학적 탐구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나 신념들, 또 나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 역시 절대적인 진실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정성껏 빚어낸 하나의 잘 만들어진 예술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헤블록 앨리스의 삶의 춤이라는 책은요, 우리 삶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형식으로 바라보는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앨리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 생각하고 세상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의 아름다운 춤의 일부라고 말이죠. 이야기는 앨리스 자신의 아주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굳게 믿어왔던 신앙을 잃어버렸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 철학적 여정에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부분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미 겪었거나 혹은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법한 바로 그런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주어진 절대적인 규칙이나 믿음의 틀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면의 의미를 다시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첫 번째 큰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종교를 어떤 정해진 믿음의 체계나 교리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예술 활동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의 질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생각이죠. 앨리스가 신앙을 잃고 나서 겪었던 내면의 투쟁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이 서서히 풍화되듯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교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힘을 잃어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텅 빈 마음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고요.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과학의 세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집 없는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슈트라우스 같은 사상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적인 신조들은 잠시의 위안은 될지 몰라도 17살 청년이 마음속에 품었던 아득한 이상에 대한 목마름까지 해결해주진 못했거든요. 해결책은 또 다른 외부의 규칙이나 새로운 믿음의 체계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자기 안에서부터 왔어요. 제임스 힌튼이라는 사람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촉발된 아주 깊고 심오한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 거죠. 이건 외부의 진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의 질서를 찾아가는 아주 능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보통 회심이라고 부르는 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턱이 빠진 사람이라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명쾌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턱이 빠진 사람은 정말 극심한 부조화 상태에 놓여 있죠.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턱을 맞출 수가 없고 세상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외과 의사가 나타나서 정확한 지점에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자 턱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이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의사의 손길은 그저 계기였을 뿐이고 진짜 변화는 환자 자신의 몸이 원래의 조화로운 상태를 되찾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앨리스에게 종교적인 전환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심리적인 재조화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종교적 충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는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흔히 생각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합일이라기보다는요,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올바른 궤도를 찾아내는 하나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마치 행성이 자신의 중력 중심을 찾아서 안정적인 궤도를 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스스로의 중심을 찾을 때 비로소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비가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독교의 성인인 빈첸시오와 바우로와 고대 철학자 플로티노스가 정확히 똑같은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스스로를 조각하는 과정을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 비유한 거죠. 이건 종교적인 경험이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창조적인 예술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 예술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도덕의 예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아이디어는 같아요. 경직된 법칙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삶의 고유한 리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도덕관은 종종 집단적인 규율의 형태로 나타나죠. 사회적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복종 같은 거요. 앨리스는 이걸 행진하는 군대에 비유합니다. 대열에 서 있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왜 그 방향으로 가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죠. 이것이 바로 깊은 성찰이 없는 관습으로서의 도덕입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도덕 전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히브리적 전통입니다. 이건 시나이산의 10계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신성하고 엄격한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걸 도덕의 핵심으로 보죠. 다음은 로마적 전통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즉 명예나 공적인 평판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적 전통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에게 도덕은 외부의 규칙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온전히 내면의 문제이자 아름다움의 문제, 즉 미학의 문제였어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균형과 조화가 잡힌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삶을 창조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거죠. 플로티노스의 이 유명한 비유는 그리스적인 이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조각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예술적 도덕 개념의 핵심입니다. 도덕적인 삶이란 결국 내면의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깎아내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위대한 창조 과정이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 고대의 그리스 정신, 즉 도덕을 미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이 생각을 근대 세계에 다시 불러온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셰프스페리,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셰프츠베리의 핵심 개념은 미학적 직관주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선하다고 느끼는 건 마치 아름다운 그림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처럼 그 행동 안에 들어있는 조화와 균형을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행위를 알아보고 감상할 줄 아는 섬세한 취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셰프츠베리의 생각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그는 미덕을 사회 속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훌륭한 행동은 도덕책을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조율된 그 사람의 본성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봤죠. 그리고 그의 통찰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욕망은 이성적인 설교만으로는 억제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또 다른 욕망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이란 결국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한 갈망을 키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셰프츠베리의 이런 사상이 정작 그의 고향인 청교도적 분위기가 강했던 영국에서는 거의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대륙으로 건너가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프랑스에서는 볼테르나 디드로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요. 독일에서는 괴테와 헤르더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사상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의 생각이 당시 영국 사회에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상이 지닌 보편적인 힘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제 논의의 차원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도덕을 우리가 행하는 예술을 넘어서서 삶 그 자체를 관조하는 하나의 미학적 광경으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동해 볼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니체의 아주 심오하고도 도전적인 결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도덕적인 것에서 미학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요. 다시 말해서 삶이란 선과 악의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니체의 이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프로스페로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프로스페로는 온갖 행동과 투쟁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낸 후에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를 그저 고요하고 차분하게 관조하는 경지에 이르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학적 관조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프츠베리는 이 미학적 관조를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심오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삶을 아주 잘 차려진 연회에 비유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연회에 참석해서 즐길 만큼 즐기고 볼 것을 다 보았다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한 번의 멋진 잔치를 잘 즐긴 것에 대한 따뜻한 감사함이 묻어나는 그런 태도죠. 이 궁극적인 존재 상태를 명확하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미학적 관조란 한 개인이 삶이라는 무대의 배우에서 존재 자체의 관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더 이상 나만의 문제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우주가 펼쳐내는 저 장엄하고 아름다운 패턴의 일부로서 경이롭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미학적 관조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충동을 명확하게 대비시킵니다. 먼저 소유 본능이 있어요. 이건 세상을 획득하고 통제하려는 충동이죠. 효용성과 탐욕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끝없는 갈등으로 이끌곤 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미학적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그저 바라보고 느끼고 감상하려는 충동이에요. 예술과 과학,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경이로움의 원천이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이 마지막 비교는 우리를 이 책의 중심 은유인 춤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이 책의 철학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의 목적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 그 위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도발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춤이라면 당신은 어떤 스텝을 배우시겠습니까? 헤블록 앨리스의 삶의 춤, 그 마지막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유의 기술, 글쓰기의 기술, 그리고 종교의 기술을 차례로 살펴보았죠.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탐구의 종착지, 이 책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기술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유, 글쓰기, 종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예술, 바로 도덕의 기술이라는 아주 심오한 주제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도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딱딱한 규칙이나 법규, 아니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습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앨리스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예술은 이런 기초적인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곳에 있습니다. 앨리스는 이런 관습적인 도덕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거대한 군대의 행진에 빗대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병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춰서 걷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보조를 맞추는 것 그 자체입니다. 개개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전체의 리듬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이고 또 필수적인 규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의 무의식적인 과정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쪽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들의 묶음, 즉 관습으로서의 도덕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요, 개인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표현, 즉 예술로서의 도덕이 있죠.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서구 도덕의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게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전통이에요. 여기서 도덕의 핵심은 신이 내린 절대적인 계명, 즉 십계명 같은 것에 대한 복종입니다. 다른 생각은 허용되지 않죠. 두 번째는 로마 전통인데요.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명예였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나에게 어떤 평판이 돌아올까, 이게 행동의 기준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기준이 신이든 아니면 사회의 시선이든 둘 다 판단의 근거가 개인의 외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죠. 그들에게 도덕은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내면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도덕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인 미학적 접근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이상을 근대에 와서 화려하게 부활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셰츠프트베리 백작인데요. 철학자 기지키는 그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열쇠는 그의 머리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에도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덕이란 건 차가운 이성으로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뜨거운 심장, 즉 미적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걸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도덕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덕이 더 이상 지켜야 할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는 놀라운 생각. 마치 우리가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섬세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경지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셰프트베리가 제시한 철학의 핵심을 미학적 직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개념은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이나 멋진 음악을 접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 좋다 하고 느끼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용기 있고 고결한 행동, 선한 행동을 봤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똑같은 종류의 끌림과 감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도덕적인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과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 셰프츠베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는 도덕이란 건 규칙 목록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보다는 아름다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본성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이걸 한번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자는 단순히 악보에 적힌 대로만 연주하지 않죠. 자신만의 감각으로 완벽한 타이밍과 음의 강약을 조절해서 감동적인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분노, 사랑, 슬픔 같은 자신의 다양한 열정을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예술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의 본성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도덕 격언을 알려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셰프트베리가 남긴 이 강력한 선언은 도덕적인 삶이 결국 하나의 예술 활동이자 장인 정신의 발현이라는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한 명의 장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는 그것만의 솜씨와 진실이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 바로 우리 자신인 셈이죠. 그런데 셰프츠베리의 이런 놀라운 통찰이 한 일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오래전 고대 신비주의 철학자 플로티노스와 만나게 되거든요. 그는 이미 셰프츠베리보다 수세기나 앞서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더 높은 미덕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경이로움, 감미로운 혼란, 그리고 갈망과 사랑, 마침내는 환희에 찬 떨림까지. 그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체험이 곧 도덕적인 성장을 위한 최고의 안내자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빚어낸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로티노스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이 아주 즐겨 사용했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각가 비유인데요. 우리 각자는 처음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의 원석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도덕적 과업이란 망치와 정을 손에 든 조각가가 되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성품이라는 원석에서 불필요하고 거친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다듬어서 그 안에 숨겨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조각가인 셈입니다.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결코 몇몇 철학자들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해서 또 분야를 넘나들며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아주 깊고도 보편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 위대한 목소리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메랄드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영롱한 녹색빛을 내는 것처럼 인간도 그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면 된다고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인생에 유일한 황금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술의 황금 규칙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월든의 저자 소로는 아예 어떤 규칙도 갖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황금이라고 선언을 했죠. 이 모든 목소리들은 결국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도덕이란 건 딱딱한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술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의 이상적인 모습, 즉 미학적 도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봐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 아름다운 예술을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간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적인 갈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앨리스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쟁을 두 가지 본능의 충돌로 설명합니다. 바로 소유 본능과 미학적 본능의 끊임없는 갈등이죠. 소유 본능은 말 그대로 세상을 내 손에 넣고 소비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그걸 꺾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소유 본능이죠. 반면에 미학적 본능은 세상을 아름다운 광경 그 자체로 바라보고 감상하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망입니다. 똑같이 꽃을 보더라도 꺾는 대신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시로 노래하는 마음이 바로 미학적 본능인 거죠. 결국 하나는 상상력을 현실적인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앨리스는 이것을 세상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소유하려는 파괴적인 충동과 감상하고 창조하려는 창조적인 충동, 이 두 거대한 힘이 바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이 안내하는 철학적 여정의 가장 높은 곳, 그 정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끌어안고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가장 심오한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의 정점에서 우리는 잠시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오려고 합니다. 그는 예술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이라는 고통의 쳇바퀴에서 잠시나마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라는 건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의지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아무런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술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알, 바로 관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비유는 소유지향적인 삶과 미학적이고 관조적인 삶의 차이를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아주 좁은 등불빛에 의지해서 세상의 극히 일부만을 보며 어둠 속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하지만 천재, 여기서 천재란 곧 예술가를 의미하는데요. 예술가는 세상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추는 태양의 빛으로 세계 전체를 조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깊은 논의들은 마침내 우리를 이 책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로부터 빌려온 생각인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강력한 생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기나긴 천학적 등반의 최고봉에 도달했습니다. 세계는 오직 미학적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된다. 니체의 이 말은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는 선과 악을 따지는 도덕이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학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의미는 오직 예술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니체는 삶의 모든 고통, 부조리, 비극과 죽음까지도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한 예술작품의 일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삶 전체를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긍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니체의 이 생각의 무게를 함께 음미해 봤으면 합니다. 삶은 도덕적 현상이 아닙니다. 즉, 선과 악이라는 잣대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삶은 과학적 현상도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틀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삶은 그 자체로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완결된 거대한 예술작품, 즉 미학적 현상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투쟁과 비극, 그리고 찰나의 기쁨까지도 그저 이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장관을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헤블록 앨리스와 함께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쾌한 정답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나 문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춤추고 경험해야 할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면 당신의 춤은,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미학적 비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피어날지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